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산비탈 아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에 전화하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화를 걸 휴대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요? 버스비 1,000원이 없어서 시장 구석에서 폐지를 주워 손자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잊어버린 73세 할머니라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순덕 할머니는 그날 밤 그 젊은 남자를 살렸습니다. 자기 등에 업고 빗길을 40분 걸어서 73세 무릎이 꺾이도록. 그런데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할머니가 구한 그 청년, 기억을 모두 잃고 시장통 바보가 된 그 청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5분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강순덕 73. 경기도 외곽의 재래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여자. 이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장을 돌고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박스를 모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어야 손에 쥐는 돈이 15,000원에서 20,000원. 그 돈으로 이 할머니는 14살 손자 동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동아의 부모, 그러니까 순덕 할머니의 외아들 부부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살이었던 동아를 할머니가 떠안았고 그 뒤로 순덕 할머니의 삶에서 나라는 글자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동아를 사람답게 키워내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 순덕 할머니를 붙잡아두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순덕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정 많고 남의 일에 눈물 잘 흘리고 힘든 와중에도 시장 골목을 깨끗하게 쓸어주는 할머니. 과일 가게 미경 씨는 매일 못난이 사과 2-3개를 할머니 손수레에 슬쩍 올려놓았고 족발집 사장 태수 씨는 파장 때마다 남은 반찬을 싸줬습니다. 가난하지만 그 시장 안에서 순덕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꺼내보는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큰 저택 앞에 서 있는 젊은 순덕과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손목에는 작은 금빛 시계 모양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의미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지금은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 낡은 사진 한 장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테니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날은 장마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예보에 없던 폭우가 쏟아졌고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폐지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그중 10분 정도는 야산 옆 도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 신음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고양이인가? 발걸음을 옮기려다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 할머니는 후레쉬 대신 휴대폰 불빛을 켜고 비탈 아래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미터 아래 뒤집어진 검은 세단의 잔에 옆에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왼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은 찢겨 있었고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운전석 에어백은 터져 있었고 조수석 문은 바깥에서 강제로 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사고 후 이 남자를 차에서 꺼내어 그대로 버리고 간 것처럼 순덕 할머니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마을까지 뛰어가 사람을 부르거나 직접 이 남자를 데리고 가거나. 하지만 이 폭우 속에 마을까지 왕복 40분. 이 남자의 출혈량으로 보아 그 시간이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73세 할머니는 비탈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2배는 무거울 청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빗길을 걸었습니다. 40분을 쉬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때때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에 의해 구해집니다. 그날 밤 세상이 잊어버린 폐지 줍는 할머니의 등이 한 남자의 목숨을 세상에 다시 묶어 놓았습니다. 마을 의원 박 선생이 급하게 와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왼팔은 부러지지 않고 심하게 삐었고 이마의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뒤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 냄새에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청년은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그 산빛 아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남자의 신원을 지운 것처럼 그는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청년의 왼쪽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스크래치가 심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박 선생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총각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경찰에 넘기면 그놈들이 또 손 쓸지 몰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볼게. 이 판단이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이야기 끝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이날부터 시장 골목에는 기억을 잃은 바보 청년이 한 명 늘었다는 겁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만수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만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 만수의 진짜 이름은 서진우. 대한민국 10대 그룹 한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산빛 아래 버린 사람은 바로 그의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억을 잃은 만수는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눈이 동그래지고 시장에서 파는 호떡 하나에 감동하고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억은 없으면서도
몸에 밴 것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을 다닐 때 자연스럽게 영수증을 정리하는 손놀림. 상인들의 매출 장부를 한번 보더니 계산 실수를 척척 짚어내는 감각. 과일 가게 미경 씨가 거래처에 당하고 있을 때 계약서를 한번 훑더니 이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말솜씨. 폐지 줍는 할머니의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수 저 총각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을 잃기 전에 뭐 좀 하던 사람인가 봐. 하지만 정작 만수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폐지를 나르고 시장 배달을 뛰고 저녁이면 동아의 수학 숙제를 봐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매일 저녁 순덕 할머니와 동아와 셋이서 좁은 방에 모여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만수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이 두 사람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건네주는 반찬 한 점에 행복해하고 동아가 만수 형 내일 학교에서 발표 있는데 도와줘라고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청년.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따뜻함을 느끼는 능력까지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장면 전환. 잠시 시선을 서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악당을 소개해야 하니까요. 서재혁 36. 한성그룹 창업주 서동원 회장의 장남. 하지만 장남이라는 타이틀에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동원 회장의 정실 부인 소생이 아닌 외도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 재혁은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뼈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실적을 올려도 아버지의 시선은 늘 이복 동생 진우에게 먼저 갔습니다. 서동원 회장은 2년 전 공식적으로 차남 진우를 후계자로 내정했습니다. 재혁에게는 계열사 하나를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혁의 안에서 무언가가 꺾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재혁은 아버지 서동원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탔습니다. 회장은 1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재혁은 주치의를 매수하여 이 사실을 외부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결정적인 범행을 실행합니다. 진우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산길에서 미리 심어둔 사람을 통해 차량 사고를 유도한 겁니다. 재혁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진우를 사고로 죽이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고 자신이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한다. 이미 이사회의 핵심 인물 3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 밤 재혁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뒤집어진 차, 터진 에어백. 하지만 운전석에 진우가 없었습니다. 재혁은 진우를 차 밖으로 끌어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손을 쓸 것인가? 하지만 재혁은 더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진우의 주머니에서 지갑, 휴대폰, 신분증을 모두 꺼내고 그대로 산비탈에 버린 겁니다. 폭우 속에서 출혈이 있는 사람이 구조 없이 버텨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한 거죠. 이대로 죽어. 자연사야. 내 손에 피는 안 묻혀. 재혁은 그렇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성그룹에는 서진우 부사장 실종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올라갔고 재혁은 이것을 돌연 해외 도피로 포장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진행 중인 아버지는 아들이 사라진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 재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그가 계산에 넣지 않은 변수가 하나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폭우 속에서 폐지를 줍다 진우를 발견한 73세 할머니 강순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순덕 할머니의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강순덕은 50년 전 23세 나이에 서울 성북동의 한 대저택에서 유모로 일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한성그룹 창업주 서동원의 집이었습니다. 순덕은 서동원의 정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서진우를 돌보는 유모였습니다. 그때 순덕은 아직 결혼 전이었고 갓난아기 진우를 자기 자식처럼 품었습니다. 저지 부족한 부인 대신 젖병을 물리고 밤새 보채는 아기를 안아 재웠습니다. 진우가 돌이 되던 날 서동원 회장이 순덕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금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첫 해를 함께한 순덕에게. 서동원 그 시계와 똑같은 것을 회장은 아기 진우의 손목에도 팔찌 형태로 채워줬습니다. 같은 장인이 만든 한 쌍의 시계. 하나는 유모에게, 하나는 아들에게. 2년 뒤 순덕은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2년간 자기 품에서 키운 아기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순덕 할머니의 낡은 서랍 속에는 그 금시계와 대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할머니는 그 시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갓난아기가 34살의 청년이 되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할머니는 만수의 시계 뒷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보았습니다. 스크래치 아래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서진우, 첫 해의 축복. 할머니의 손에서 시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50년 전 자기 품에서 키운 그 아기. 할머니가 구한 이 청년은 그 아기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품에 안겨 방긋 웃던 아기. 밤마다 우유를 먹이며 부르던 자장가. 대저택을 떠나던 날 아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지금 그 아기가 34살의 청년이 되어 피 흘리며 산빛 아래 버려져 있었다는 것. 누군가가 이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것.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와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만수의 정체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이 시장 안에서 지키기로. 경찰에 넘기면 재혁이 손을 쓸 수 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대저택에서 순덕은 봤습니다. 서동원 회장의 첫째 아들 외도로 태어난 그 아이의 눈에 서린 질투와 증오를. 그 아이가 자라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할머니는 증명할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여러분 73 폐지 줍는 할머니와 기억을 잃은 재벌 후계자. 이 기이한 인연이 시장통에서 만들어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혁이 진우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혁의 서재. 사고가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진우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산비탈에서 빗물에 쓸려갔거나 야생동물이 처리했을 거라고. 하지만 재혁의 오른팔 비서실장 오상진이 불안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무님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했는데 사고 당일 밤 그 도로를 지나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CCTV 화질은 빗줄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았지만 손수레를 끌고 가는 구부정한 실루엣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대는 재혁이 현장을 떠난 지 약 30분 뒤. 재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 진우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재혁은 즉시 오상진에게 명령했습니다. CCTV에 찍힌 그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하지만 시골 외곽 도로에는 CCTV가 그 한 대뿐이었고 손수레를 끌고 간 사람의 정체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재혁은 범위를 넓혔습니다. 사고 지점 반경 5km 이내의 마을과 시장을 모두 뒤지라고. 여러분 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의 발자국은 서서히 확실하게 순덕 할머니의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난다. 어느 날 시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어디 봐도 이 시장에 과일이나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석 달쯤 전에 이 근처에서 다친 젊은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과일 가게 미경 씨는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만수를 떠올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족발집 태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만수를 좋아했으니까요. 비록 기억 없는 바보 청년이지만 이 시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할머니를 돕는 착한 청년. 그런 사람을 수상한 양복쟁이들에게 넘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수 본인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남자들과 시장 골목에서 마주쳤고 그 중 한 명이 만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수는 기억이 없었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양복 남자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만수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이 사람 아닌가? 닮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 머리도 다르고 옷차림이 완전히. 양복 남자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그놈들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 밤 할머니는 만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만수야, 당분간 배달 나가지 마. 시장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왜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 말 들어. 부탁이야. 만수는 이유를 몰랐지만 할머니의 눈에 서린 공포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틀 뒤 양복 남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석 달 전에 다친 남자를 데려온 사람이
이 시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보를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과일 가게 미경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시장에 그런 사람 없어요. 족발집 태수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저씨들 여기 CCTV 있는 거 아시죠? 한 번 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양복 남자들은 이를 갈며 돌아갔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시장 상인 4~5명이 순떡 할머니네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약국 사장 인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떡 어머니 만수 그 총각. 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 양복쟁이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누군가한테 죽을 뻔한 아이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아이를 찾고 있어. 부탁이야. 제발 이 아이 좀 지켜주소. 시장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만수를 여기서 내보내겠어요? 그 양복쟁이들 다시 오면 우리가 막을게요. 여러분, 가난한 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이 보이지 않는 벽. 이것이 재벌의 사냥개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 이후 시장 전체가 만수의 보호막이 되었다는 겁니다. 식은땀. 시장 사람들의 벽은 견고했지만 만수 내면의 벽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남자들이 다녀간 뒤부터 만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비가 쏟아지고 차가 뒤집히고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느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이대로 죽어.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온 할머니가 만수의 등을 두드리며 진정시켰습니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나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갔어.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더 심각한 건 만수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뉴스를 보다가 한성그룹의 로고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지나가는 차에서 울린 클래식 음악에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기억은 댐에 금이 간 것처럼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가장 격렬한 물살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재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혁이 이번에 들고 오는 건 양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혁은 양복 남자들의 보고를 받고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시장 어딘가에 숨어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을 보내 끌고 오기에는 리스크가 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뭉쳐서 막고 있었고 억지로 끌고 가다 경찰이 개입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혁은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성그룹의 건설 계열사를 통해 시장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자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되던 사안이었지만 제역은 이것을 초고속으로 진행시켰습니다. 구청에 압력을 넣고 토건 업체를 동원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보냈습니다. 기한은 2달. 시장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달 안에 비워라. 우리가 여기서 20년을 장사했는데? 과일 가게 미경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족발집 태수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보상도 없이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제역은 치밀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절차를 밟았고 보상금도 형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시장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을 뿐 상인들이 거부하면 강제 집행으로 가겠다는 통보까지 함께 순덕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만수를 찾아온 그 양복 남자들, 그리고 이제 시장을 통째로 밀어버리겠다는 재개발. 이건 만수를 끄집어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시장이 사라지면 만수가 숨을 곳도 사라지니까요. 재개발 통보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매일 외부 인력이 와서 시장 구석구석을 측량하고 상인들의 가게 앞에 노란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20년, 30년을 이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할머니의 삶이, 자기를 지켜준 시장 사람들의 삶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서류를 들여다보던 만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의 오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수용법의 허점이 보였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숫자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걸 아는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계약서를 모으고 보상금의 법적 기준을 정리하고 반박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폐지 줍는 할머니 집에서 자란 시장통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한성그룹 부사장 서진우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약국 사장 인호 씨가 만수가 작성한 서류를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만수야, 너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순덕 할머니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우야, 내가 돌아오고 있구나. 혼란 속에서 순덕 할머니가 넘어진다. 만수가 뛰어간다. 제역은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상인들이 만수가 만든 반박 서류를 들고 구청에 민원을 넣자 제역은 강제 집행을 앞당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앞에 포클레인과 용역업체 인원 2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인들이 맨몸으로 앞을 가로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밀치고 밀리고 고함이 오가는 와중에 순떡 할머니가 용역업체 인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수레가 뒤집히고 할머니가 평생 모은 폐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를 일으키려 몸을 숙인 그 순간 용역업체 인원 중 한 명이
만수의 어깨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수의 얼굴을 보더니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무님 찾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목소리가 만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뒤집힌 차, 에어백의 흰 먼지, 누군가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손, 그리고 그 목소리, 이대로 죽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만수의 뇌가 기억해냈습니다. 형? 배다른 형? 서재혁? 만수 아니 서진우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공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선명한 각성. 기억의 댐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5년 전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내정받던 날, 재혁의 차가운 눈빛, 사고 당일 밤 산비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돌아서던 형의 뒷모습, 그리고 한성그룹이라는 이름, 자신이 누구인지 전부. 진우는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 기억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전에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가 자기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알아.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진우야. 여러분,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진우의 복수는 재혁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기억을 되찾은 진우는 하지만 바로 서울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혁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준비 없이 뛰어들면 재혁의 함정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시장의 그 작은 방에서 역공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진우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재혁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용역업체 인원이 무전을 쳤지만 진우는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그 인원을 따돌렸습니다. 태수 씨가 시장 뒷골목으로 유인하고 미경 씨가 다른 방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이 진우는 할머니의 방으로 숨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우는 한성그룹 내부의 아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15년을 일한 김상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동원 회장이 유일하게 신뢰한 사람. 진우는 이노 씨의 약국에서 빌린 선불 휴대폰으로 김상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상무는 진우의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가 전해준 소식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지 서동원 회장은 현재 재혁이 지정한 요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재혁은 치매 치료는커녕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여 아버지를 더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성그룹의 경영권은 사실상 재혁이 장악한 상태. 이사회는 재혁의 손아귀에 있었고 진우의 실종은 해외 도피 후 연락 두절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분노는 차가웠고 사고는 선명했습니다. 진우는 석 달간 시장에서 배운 것들 밑바닥에서 올려다본 세상의 풍경을 무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서류의 조작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만수 시절에 발견했던 감정평가서의 허점을 진우의 기억이 돌아온 뒤 한성그룹 내부 사정과 맞물려 분석하니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혁이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유용한 배임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김상무를 통해
아버지의 요양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진정제 과다 투여 기록, 주치의 매수 내역. 이것은 피후견인에 대한 학대이자 사문서 위조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진우는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재혁은 차 안에 메모리 카드는 부쉈지만 클라우드 백업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사고 후 재혁이 진우의 주머니를 뒤지고 산비탈에 그대로 버려두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진우는 이 세 가지 증거를 모아 시장 상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흉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진우는 한성그룹 본사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장통 배달부의 옷이 아닌 정장을 입고, 하지만 그 눈에는 시장에서 보낸 석 달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진우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의 공포. 그건 유령을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사회 테이블 위에 3개의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재개발 배임 증거, 아버지 학대 증거, 그리고 살인 미수의 블랙박스 영상.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재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자는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야. 이런 증거를 어떻게 믿어? 하지만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시장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그 시장에서 형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걸 발견했지. 형이 만든 서류의 빈틈 말이야. 김상무가 이사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살인 미수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피후견인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재혁이 마지막으로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아닌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혁이 체포된 후 한성그룹 이사회는 진우를 새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진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그 요양원에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서동원 회장은 여전히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진우의 손을 잡았을 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시장 재개발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우는 한성그룹 산하에 순덕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 그 재단의 이름이 뜻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시장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한성그룹 대표가 된 뒤에도 진우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장을 찾았습니다.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태수 씨네 족발집 배달을 돕고 미경 씨네 과일 상자를 옮기고, 그리고 순덕 할머니와 동아와 셋이서 좁은 방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서 대표님, 왜 아직도 이 시장에 오세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제 가족이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50년 전 품에 안겼던 갓난아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지만 이 좁은 시장의 좁은 방에서 밥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 한다는 것. 그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폭우 속에서 등에 업어준 사람, 아무것도 아닌 당신에게 밥을 해준 사람, 그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진우에게 한성그룹은 유산이었지만 그 시장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유산보다 은혜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73세 할머니와 34살의 재벌 대표가 시장 골목의 그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습니다. 5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이 청년에게 밥을 먹이고 이 청년은 여전히 할머니의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잠에 듭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가장 완벽한 행복은 나를 살려준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지나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